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8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죠. 영원한 청년 작가 오늘 박범신 선생님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직접 뵈니까 상당히 호남형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쌍꺼풀도 있으시고. 쌍꺼풀은 젊을 때 없었는데 어. 나이 드니까 주름살이지 그러니까 네. 쌍꺼풀이 아니고 예. 저절로 생기대요. 저는 이곳 이제 논산에 네. 처음 초행인데요. 네. 논산하면 이제 뭐 훈련소만 생각이 들었었고, 네. 별 아는 게 없었는데 논산 소개 좀 해주세요. 논산의 고향이시잖아요. 아 예, 우리 논산은 뭐 제2훈련소의 기억들 때문에 네. 좋은 점도 있겠지만 두들겨 맞았던 기억도 좀 있으시고 훈련소에서. 안 좋은 기억들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훈련소만 있는 거 아니고 전국 딸기 한 10몇 프로를 우리 논산 딸기를 지금 잡수고 계시고 젓갈도 유명하고요. 사실은 우리 박 선생님은 우리 전북과도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인연이 제 많잖아요. 고향은 저 논산훈련소 근처인데요. 1963년 이른바 그 금산이 충남으로 편입될 때 전라북도 익산군에서 충청남도 연무읍으로 편입된 곳입니다. 그래서 63년까지는 저는 본 적이 전라북도 익산군이었고 그 이후로 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타율에 의해서 충남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네. 정체성은 매우 애매한데 또 제가 고등학교부터 대부분의 학창 생활을 익산 전주에서 했기 때문에 남성고등학교 나오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늘 전북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네. 행정구역이 바뀐 건 제 탓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논산하고 그럼 전라북도는 뭐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정서가 비슷하죠. 예, 뭐 같은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죠. 말투도 거의 비슷하고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요. 네. 저 여기서 점심 먹을 때 저 봉동리로 점심 먹으러 많이 갑니다. 여기 조금 고개만 넘어도 완주군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완주군으로 민물장어도 먹으러 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생활권은 뭐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이곳 내려오신 지가 한 4, 5년 됐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4년 까닭이에요? 됐습니다. 4년 됐는데 이제 제가 명지대학 교수하다가 정년하고 이제 정말 소설만 아무 일도 없이 소설만 쓰고 싶어졌을 때 좀 생활의 환경을 좀 바꿔야겠다. 이 작가는 상상력이 이 재산인데 상상력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떤 내적 분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좀 뭔가 그 상승과 추락이 반복되는 불편한 점들이 있어야 돼요. 네.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안정돼 있고 그래서 나의 생활을 좀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데 해서 어디 시골로 이사 가려고 하고 있을 때 마침 여기 시장님이 찾아와가지고 고향으로 오라고 시천말로 꾸시더라고. 금방 넘어갔죠. 네. 22살에 이제 전주 교대를 졸업을 하고 네. 무주에서 교편을 잡았더라고요. 첫 직장이죠. 22살, 3살 때 초등학교 선생을 2년 했죠. 그때 당시를 좀 회상을 해주신다면. 무주는 그때 이제 저 버스 타고 가면 4시간씩 걸려요. 무주까지 전주에서. 네. 그야말로 그 비행기를 탄 것 같은 느낌의 그 험준한 비포장도로를 넘어서 가는 아주 먼 정말 오지였지요. 전주교대는 뭐 국가에서 만든 학교니까 전원 다 발령이 받는데 되게 성적 순으로 발령이 나요. 그래서 1등은 되게 전주시로 나고 뭐 2등은 익산시 이런 식으로 나죠. 네. 이제 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 이런 데는 이제 중간급 성적들이 가고 무주진앙 장수는 꼴찌에 가까운 학생들이 가요. 네. 나는 왜 그렇게 발령을 내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교육 인프라가 훌륭한 전주시 같은 데는 성적이 나쁜 학생을 좀 발령내고 교육 인프라가 거의 돼 있지 않고 험한 곳은 오히려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을 발령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도 무주에 발령냈을 때 내가 성적이 꼴찌에 갔구나 그런 생각으로 무주를 가는데 정말 먼 나라를 가는 것 같았어요. 가보니까 제가 발령받은 곳은 적상산과 덕유산 사이인데 물론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물론 텔레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암담한 산속 마을이었는데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저는 작가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오지에 갇혀 있고 문화적인 그 누릴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이 애진곳, 마치 유배당에 있는 느낌이었죠. 갇혀 있을수록 가슴도 더 뜨겁고 상상력도 비등하는 거예요. 네. 산골에 있을수록 산 너머에 대한 세계에 대한 욕망, 그리움이 간절해지죠. 그래서 그 무주에 있던 2년 동안 처음으로 소설을 제가 썼어요. 제가 데뷔한 것은 73년인데 데뷔 소설 여름의 자네의 초고도 네. 제가 계목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때 그때 초고를 처음 썼습니다. 어쩌면 제가 70매 이상 써본 원고는 그게 최초였는데 네. 나중에 당선도 이제 그걸로 되지요. 그래서 네. 어떤 의미에서 무주 계목초등학교의 1년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작가가 안 됐을 거예요. 다른 길로 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너의 눈물을 알아 지친 모습도 알아 길었던 네 그림자와 나란히 한 길을 걸었던 나야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책을 좋아하셨다고요? 네. 예. 뭐 많은 날도 하루 2권씩 읽었죠. 주로 어떤 책인가요? 고등학교 때도 주로 뭐 소설책, 철학책, 사회책. 저는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지식인의 대표적인 잡지가 사상계라는 잡지가 있는데 예. 그건 고등학생들이 안 읽는 잡지예요.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들이 주로 읽는 책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안 가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받은 돈으로 사상계 정기 구독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세상 물정은 몰랐지만 독서 수준은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책을 열심히 읽었고 그때 읽은 책으로 지금까지도 써먹고 살고 있어요. 그때 읽었던 책이 자양분이 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나의 문학적 자장이 된 거죠. 네. 원래 꿈은 소설가였나요? 고등학교 때 한때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네. 만약 내가 또 서울로 좋은 대학을 갔더라면 예. 영화 쪽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교육대학에 갔더니 영화 동아리도 없고 영화라고 하는 거 혼자 만들 수 없고 스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곧 무주로 발령받아서 더군다나 혼자 있게 되고 문학은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죠. 고독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혼자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가가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그 요사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 네. 청년들에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박범신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해서 이렇게 찾아뵌 건데요. 네. 청년 시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난 사실 10대 후반, 20대 전반기는 암담했어요. 이 안에 어둠이 가득했죠. 환경적으로 보면 일단 너무 가난했었고, 그러나 가난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젊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본질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고통이 젊은이의 앞날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세계와 나 사이가 너무 소통이 불가능했던 것이 그 시대의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보는 세계가 다 비쳐 있는 것 같고 세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나 혼자 미쳐 있는 것 같은 그 소통 불능의 어둠 그런 절망이 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살매수를 2번이나 해요. 그런 것도 그때 가난해서가 아니라 세계와
소통할 수 없었던 그런 절망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사실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아직도 마음이 아픈데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또래의 젊은이들을 보죠. 근데 10대 후반, 20대 전반기 청년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백열등이에요. 네. 전부 따마야. 빛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그 젊은이들도 가슴속에는 나처럼 절망적이거나 어떤 큰 고뇌에 휩싸여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도 있을 텐데 네. 나이든 내가 볼 때는 환하게 빛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 얼굴이 잘생겨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젊은 에너지가 가지는 본원적인 빛이죠. 나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죽을 둥 살 둥 자살을 시도하고 오는 그 절망 속에 있던 나도 부모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빛나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걸 알았다면 네. 내가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로 빛나는 청춘을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인식했다면 훨씬 더 열심히 살았을 것 같고 더 뭔가 어떤 갈망을 쫓아서 내 페이스를 다해서 살았을 것 같아서 가끔 그게 후회되지요. 근데 젊은이들한테 늘 말하죠. 네. 너 얼굴이 빛나고 있잖아. 그것은 네 배꼽 밑에 있는 본원적인 에너지가 켜는 전등이야. 네.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쓸 건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야말로 갈팡질팡하다가 청춘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물론 어려움이 많지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청춘에게는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네. 나는 그 말을 수정하고 싶어요. 아픔을 이기니까 청춘이다.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픔을 이겨내는 청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한 번 더 패러디해서 아프니까 노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은 아프죠.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자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네. 젊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환경적으로 보면 지금 젊은이가 낫지. 나는 서울에 처음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국민학교 선생님 2년 하다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무작정 때려치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거든요.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으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내가 그 시대에 어쩌다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 순두부였는데 명동 순두부 골목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어쩌다가 순두부 한 그릇을 먹을 때는 눈시울이 매일 붉어졌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식사를 3끼를 못하고 살았으니까 지금 환경보다 훨씬 더 사실은 어려웠었죠. 어려웠었는데 그때 지금의 청춘보다 그때가 오히려 더 나았던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하는 이유가 하나는 그때 나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 젊은이들은 강력한 사회적 명령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 이 절대 빈곤의 이 시대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 우선 못 먹고 못 입을 때니까 네. 이건 정말 절대 빈곤이지.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절대 과제였거든. 그거는 이제 4.19 나고 5.16 혁명 나고 이른바 개발의 열풍이 우리들 옆구리를 막 치고 지나갈 때 네. 그래 이 5,000년이나 계속된 반만년의 가난을 우리 속에서 끊어야 된다는 이 명령. 이거는 모든 그때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황하거나 고뇌하거나 갈등할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회적 명령 속에서 네. 죽어라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면 됐죠. 근데 오늘날 이 청춘이 우리하고 환경은 좀 나아졌는데 아무런 그들에 대한 사회적 명령이 없어요. 맞아요. 네. 빈곤하긴 하지만 절대 빈곤은 아니어서 매우 애매하거든. 네. 또 어느 정도 이제 다 민주화됐기 때문에 저 독재 정부를 향해서 화염병을 던질 일도 없어요. 이미 오늘의 청춘은 아무런 사회적 명령이 없다. 그 결론은 뭐냐? 명령이 없으니까 지 인생을 지가 좌표를 그리고 자기 인생의 지도를 자기가 그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청춘은 굶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네.
자기 인생에 꿈이 없거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불행한 거지. 그때 고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때는 배고팠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의 청춘은 배고프지는 않지만 나아갈 길은 알고 있지 못한 상태. 이래서 오늘날의 청춘이 가장 고독하고 불안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신조어로 혼밥 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관계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생활 이런 스펙 쌓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좁혀들고 네. 혼자 식사하러 다니고 네. 인간관계가 깨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 인간관계도 우리 때는 이른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사랑이 이제 돈이 다 먹어버렸지. 자본이 다 먹어버렸어요. 스펙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장가도 못 가. 네. 결혼도 자본이 지배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뭐 상관없었죠.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됐는데 이제 젊은이들은 사랑의 마음이 엉터도 상대편 스펙이 나하고 맞지 않거나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랑을 스스로 지워버리지. 스스로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가 자본이 다 장악해버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죽으라고 돈을 벌 때는 우리들은 분명했죠. 돈을 벌어서 조금 돈이 생기면 우리들이 행복해질 거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의 등식에서 행복이 없어졌어.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아요. 네. 행복해지고자 돈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돈 자체가 목표가 돼버린 시대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결국 그 소비 네트워크 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관포 지불하거나 이런 게 없지.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랑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친구라고 믿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야. 네. 핵심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지. 저 자본의 소비 네트워크에 내 혼을 다 갖다 바칠 일이 아니라 네. 뚜렷하게 내 정체성이라고 뭐 젊은이들한테 이런 말을 해도 사실 너무 고통스러운 주문이야. 예. 지 혼자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나는 말하고 싶죠. 야, 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원하는 것은 돈인가? 네가 원하는 그 돈은 세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주입해준 소망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네. 돈 너머에 어떤 다른 인생을 바라는 것인지를 찾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지만 네. 내가 그리운 그것에 대해 내가 헌신하는 젊은 날을 보내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들 삶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선생님 그 책에 보면은 왜 자식이 이제 부모 등에 빨대를 꽂아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자녀들이 이제 취업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네. 부모 등골이 휜다고 하는데 그 표현이 요즘 세태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같아요. 부모에 대한 제일 큰 효도가 뭐겠어요? 때가 오면 빨리 빨대를 빼주는 거지. 네. 부모가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르쳤으면 빨대를 일단 빼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더 늙으면 나도 내 아들한테 빨대를 대야 할지도 모르는데 네. 아니 나이가 30이 넘고 대학원에 내가 선생을 해보면 대학원에 들어오는 놈들이 한 80%는 갈 데가 없어 그냥 괜히 오는 것 같을 때도 많아요.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훌륭한 젊은이들도 많지만 그래서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든 때예요.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Io so 저 가난이라든가 돈이 나를 훼손하지 못했어요. 나는 어려운 시대의 역사를 살았거든요. 내가 이제 71세가 됐어요. 내가 살았던 연대는 너무나 변화가 많았고 너무나 비성정적인 사회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서 또는 인간에 대한 나의 깊은 어떤 인간주의적인 순정, 내가 지켜야 할 것들, 그것들을 세계와 맞장서서 나는 내가 스스로 지켜냈다고 생각하죠. 세계가 나를 훼손하지 못했어요. 세계는 나에게 끝없이 이것이 최고니까 이것이 일단 1번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나를 견딜 수 있었거든요. 어쩌면 세상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서의 순정 같은 걸 내가 훼손하지 않고 지켜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나의 에너지이자 힘이죠. 혹시라도 타임머신이 있어서 청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청년 시절로 어떨 것 같으세요? 20대 초반은 안 돌아갈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이 내가 이제 뭐 연애수를 많이 쓰니까 청년으로 돌아가면 멋진 계획에 대해서 말할 걸로 아나 봐요. 내가 대답을 드리면 실망하세요. 나는요 20대 돌아가면 오로지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문학에 너무 소설책 읽는 데 빠져가지고요 이상한 소년으로 전날을 보냈는데 우리가 세계를 깊이 안다고 하는 것은 역시 공부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10대 후반 20대로 돌아가면 뭘 할까? 난 정말 땀나도록 한 10년은 오로지 공부에 빠져서 살고 싶어요. 자, 오늘 이 시간 또 거의 뭐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지역에서 네. 학창시를 보냈으니까 전북인이나 다름없는데 네. 우리 영원한 청년 작가 박범진 선생님과 또 청년들에게 좋은 조언을 함께 들어봤는데 지금도 전북 청년들에게 네. 다시 한번 인사 말씀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까 말했다시피 고통을 이겨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기운도 나보다 세고 공부를 해도 청기도 나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어떤 자기 전략을 만들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문제는 꿈이 있으면 전략이 나오는데 네. 꿈이 없으면 그 전략이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어떤 탐험, 통찰력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걸 부정하고 싶지 않고 나도 굉장한 연민을 갖고 있어요. 청춘에 대해서. 자, 오늘 박범진 선생님과 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전북에 대한 애정 많이 좀 보여주셨으면 저는 좋겠고요. 전북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네. 삽니다. 저는 명백히 제 스스로는 나는 전북인이다. 예. 하여튼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또 작품으로 독자들과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